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20대 환자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네. 운동도 심지어 잘했어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서 크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재수도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죠. 네. 근데 남자는 재수를 실패하고 나면은 뭐가 날라와요? 입영통지서. 영장이 날라와요. 네. 최악의 상황. 근데 최악의 상황이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지금 삼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 군대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영장?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자존감을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마. 그냥 이건 추측인데.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맞으실 것 같아요. 기왕 가는 거. 오케이. 뭐 빡센 데 가자. 그래, 내가 맞아. 진짜.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와, 우와. 황세성 씨 대박이다. 아니야. 나 뭐야? 정확하세요. 우와. 이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아, 엄청 힘든데. 근데 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그 심리적인 이유는 아마 저보다는 김병희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토스를 하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동형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만나게 된 좌절이나 처하게 된 현실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다기보다는 과도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객기 부린다.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피하지 않아요? 그쵸. 피하려고 할 것 맞아. 같은데. 좀 기간을 연장하든지. 근데 이때 자극되는 게 욕심이에요.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뭐 국가고시를 친다라는 핑계라도 대고 자격증 시험이라도 걸어놓고 연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러면 아예 세게 가자.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좌절을 맛봤어가지고. 그거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본인이 정말 해병대를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만들고 그렇죠. 그랬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간 다음에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오죠. 아이고야. 근데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당장 못 나가잖아요.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훈련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그래서 몇 번을 의무실을 가기도 하고 군병원을 가기도 했는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황장애는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공황장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죠. 불안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안이 자극되게 되면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이에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형 성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딴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걸 내가 비워두게 되면은 나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나는 항상 남들한테 예쁘고 멋있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결점,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감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짜 자기로 채워요. 타인이 있다 그러면 관계에서 나의 이 결점을 채워넣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요. 타인을 희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이 있는 경우 나를 위해서 자꾸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되기가 쉬워요. 가스라이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의존성 성격에 있어서는 나의 결점이나 나의 부족함을 너무 내가 과도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 나의 불안이나 나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의지. 내가 희생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고 있을 때 내가 오히려 나의 불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면은 당하네요. 그쵸.
의존형 성격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쉬워요. 결국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성격은 외부적으로 내가 그럴싸하게 거짓된 나를 꾸며내면서 남을 이용하느냐, 혹은 내가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남한테 휘둘리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한 시사 사건 방송에서 다뤘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양모인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게 하면서 학대한 걸로 기소가 되는데요. B군은 이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학교도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로 의자에 16시간 동안 결박을 해놓는 등으로 학대를 했죠. 사망 당시에 이 B군은 키가 148kg에 몸무게는 29.5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이 사건을 파헤쳐 봤더니 이 가해자인 의붓 어머니 A씨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말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그 의붓 아들을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듯이 꾸며내고, SNS 상으로도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라는 거를 계속 올려요. 근데 막상 뒤에서는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참 특이한 점은 이 B군의 친모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의붓 어머니는 친모가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에 격분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아들 데려가라고. 근데 이 의붓 어머니가 자기는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그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너가 데려가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얘는 내가 키울 때 가장 행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의붓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거짓된 자기를 채워넣기 위한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하는 와중에서도 이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죠. 이 인천 학대 사건에서 이 가해자의 자기애성 성격과 이 아들의 의존성 성격은 정말 비극적인 형태로 가스라이팅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나빠 보이죠. 병도 만들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근데 불안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불안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는 위험을 미리 예비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일정 부분의 불안이 있어야지 서로를 맞추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불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불안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신경 안 쓰면서 충동적으로 스스럼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동물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뭐 동공이 커지거나 뭐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땀이 흐른다거나 이런 행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해요. 사이코패스는 불안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압해요. 억압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정신의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인천 그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 계모가 그냥 본인 스스로의 대인관계에서의 다양한 불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조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내가 그 불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면 굳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게 학대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암 경험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정신종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암은 예전의 암이랑 상당히 달라졌어요. 암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치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5년 암 생존율은 약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저희가 정신의학 용어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이나 심지어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불안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내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고 막 씨름을 하거나 불안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불안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